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소부장이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생긴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낮아져 있는 건 맞거든요. 소부장 중에서 TSMC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HPSP 같은 회사들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내년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캐펙스를 줄인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쪽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D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런 쪽에서는 이제 ALD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 계신 동안에 한 달 만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게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야 네. 이게 이 정도의 임팩트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일이 있었고 사실 월간 아신님께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2024년이. 그래서 2025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2025년 테크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이제 트럼프의 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속보효 이제 열심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속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속보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AI 쪽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규제 완화의 효과 덕분에 일단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AI의 색깔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시장의 색깔은 좀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흐름을 좀 잘 봐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 보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흐름들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리스크. 우리 이제 중국 리스크 대부분 다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잠재적인 리스크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내년 투자 전략에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조금 이제 약간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 사실 브로드컴 같은 회사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 AI, ASIC 같은 이런 쪽에서 워낙 잘 하니까. 근데 지금 브로드컴이 중국 매출 비중이 31%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순수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악재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IT 산업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AI 색깔 바뀌니까 이 색깔 바뀌는 거 잘 체크 안 하면 이거 또 이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중국 리스크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완화, 한편은 규제.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쪽에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보다는 여전히 미국 테크를 좀 더 좋게 보시는 상황인가요? 네. 그전에는 제가 이제 뭐 미국 테크를 한 6, 국내 테크를 한 4 정도로 굳이 이제 계량화하자 보면 그 정도로 봤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국내를 45, 미국 테크를 한 55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 테크가 너무 싸졌어요. 많이 싸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월간 하신 한 2달 전인가 나와서 2-3달 전인가 나와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막 그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제가 내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전반에 이익 추정치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이거 3분기 실적 나오면 아마 그 내년 이익 추정치가 우리 밥 먹으면서 되게 훨씬 더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커머디티가 뭐 HBM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올 거다 막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낙관적인데 그래서 그 이익 전망 추정치를 좀 하향 조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지금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의 이제 내년 이익 추정치가 충분히 이제 하향 조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반등 에너지가 좀 붙은 것 같고 소부장은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근데 소부장도 지금은 언제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작은 호재도 반등할 때 그때는
충분히 이제 조금 따라 붙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뭔가 막 급하게 따라 붙기에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나쁜 이슈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도 국내 테크 쪽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국내 테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네. 실제로 하반기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오늘은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의 톤업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톤업. 왜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그쵸,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그런데 가격적인 것이 이제 상황이 안 좋더라도 가격적으로 매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중국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얼마나 세게 규제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뭐 규제하고 제재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전문가 집단들이 숙고를 하고 나서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뭔가를 터치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줬어요. 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냥 즉흥적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영향이 더 적어요. 네, 막 목소리는 크지만 사실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즉각적이고요. 그 변동폭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거 뭐 산업 분석하시려고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그 어떤 규제의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일기 행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었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뭐 상원 하원 다 레드 스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물론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막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100% 막 동의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게 트럼프의 말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아무래도 그를 가중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네.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제 관세로 대변되는 혹은 이제 반도체 특히 반도체는 못해, 너 안 줘, 이런 이제 규제의 강도가 세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과거의 트럼프 시대를 보면은 다소 이제 즉흥적인 경향이 있어서 주가에는 또 이제 영향을 또 크게 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세게 하는 이유가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가 무서워서 혹은 규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규제가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었고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지금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나와야 될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인가요? 이게 이제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나노 미만의 뭐 파운드리 기술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10나노, 7나노짜리 샘플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뭐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YMTC가 그래도 꽤 잘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좀 위협적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았는데 정말 올해 생각지도 않게 허를 찔른 게 CXMT였어요. CXMT의 D램은 사실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대다수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래 D램은 뭔가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하반기에 순식간에 물량 폭탄이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쇼킹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 라인들을 HBM 향이나 DDR5 같은 선단 공정으로 전환을 하면 DDR4 같은 경우 우리 예전에 그 CRT 모니터 쓰다가 갑자기 LCD로 바뀌니까 그쵸. CRT 모니터 만들던 회사들이 갑자기 공급 부족 때문에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사이클 끝물에서. 네네. 왜냐면 CRT를 쓰는 수요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LCD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끝까지 남아서 CRT 만들던 회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반도체 아이디어를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커머디티 쪽에서 이익률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거죠.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CXMT라는 회사가 물량 폭탄 내놓고 여기가 레드오션화 돼버리니까 갑자기 재고가 확 늘어나고 이제 이 사이클이 엉켜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미국이 제재를 하지만 이걸 피해서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기술 어떤 진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컴퓨팅 파워 쪽 특히나 이제 AI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잘 맞고 있지만 실제로 엔비디아 AI 가속기 같은 것들이 밀수나 이런 것들 특히나 대만 채널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AI도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좋은 모델 뭐 바이두나 내년에 그죠?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데서 갑자기 꽤 쓸만한 모델을 내놔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거,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포를 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 한국엔 얼마나 있고 중국엔 얼마나 있을까? 중국에는 못 들어가게 꽁꽁 막아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중국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대만 그 유통업체들 네. 보면 이제 자기들이 사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중국에다가 몰래 파는 이런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그렇게라도 사서 AI 하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이제 SK 그룹에서 AI 서밋 행사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H100 그게 H 호퍼가 전체 다 합쳐도 2,000장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거 좀 이제 저는 그건 좀 과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10,000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내 다 끌어모아도. 그러면 이게 중국이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중국이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서든.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AI에 대해서 지금 나이브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회사가 어쨌든 H 호퍼나 블랙엘 같은 게 지금 못 구한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SK 그쵸. 그룹에다가 부탁을 해서라도 아니 저기 하이닉스한테 부탁하면 네. 들어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그래 하이닉스 니네가 그럼 그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LLM이라고 하는 모델을 돌리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그 호퍼 10만 장은 AI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가 잘하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AI 혁명 초기만 해도 네이버가 그래도 써버린 AI에서 그래도 꽤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기 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뭔가 뭐 이게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보시니까 예, 하늘에서도 보시니까 네. 정말 이거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거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네. 생각도 드는 게 네. 가져와도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안 가지고 오는 건가? 아니 왜 그 중국도 저렇게 많다는데 네네. 칩이. 그리고 너도 나도 지금 뭐 X나 뭐 이런 빅테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냥 엔비디아 칩 구하려고 난리였는데 우리나라는 막힌 것도 아닌데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건 좀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네이버한테 알아서 잘 해봐 이런 식인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뭐 정부 자금을 좀 지원을 해서라도 네. 아니면 뭐 약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합작사를 만들든지. TSMC도 사실 대만 정부 지분에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대만 정부가 대주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사실 그 AI가 정말 격변이라고 볼 수 있고 격변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돈 벌던 애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RT, LCD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CRT 만들던 회사가 LCD를 못 만들었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AI 안 하던 회사가 AI를 못하면 이제 그냥 힘들어지는 이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아니 중국은 저렇게 반칙을 써서라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칩의 주인공이죠.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근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약간 뭐 좀 4분기가 좀 실망스럽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 그냥 뇌피셜이에요. 네. 뇌피셜인데 일단 4분기를 약간 좀 쿨다운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네. 약간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춰놓고
실제로 이제 실적은 저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이번 분기가 75%였고 다음 분기에서 73.5%로 이제 1.5% 포인트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가이던스를 그 정도로 줬고 그리고 매출이 이번에 351억 달러였는데 375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아마 매출은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존에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 내왔던 거 보면 그래도 한 390억 달러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매출 총이익률은 그래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코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엘에 대한 어떤 향후 로드맵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쵸. 저는 뭐 충분히 주가는 디펜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때만 좀 조심하면 된다. 아하. 그러면 결국 또 이게 실적 반영하고. 발표가 하면 또 좀 조정 받았다가 막상 또 슬금슬금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서도 실적 발표 때 매출 성장률이 122%로 꺾였고 이번에는 94%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퀀트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기계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매출 성장률이 꺾였구나라고 해서 이제 비중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또 막상 보면 이만큼 이익 뽑아내고 짱짱한 회사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또 저는 또 다음 분기 실적까지 또 슬금슬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우상향해서 물론 이제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겠죠. 네. 엔비디아와 그리고 인텔, AMD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같이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굴곡이 있지만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죠. 예, 주가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4분기를 쿨다운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적은 누군가,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이것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AMD도 아닌 것 같고 인텔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쵸. 뭐 스스로 이제 그 마진율을 깎아 먹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군가? 그러면은 TSMC?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가 너무 안 주고 비싸게 받으면 비용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TSMC가 네.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영업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다 맞춰주는 거는 어쨌든 AS 차원이긴 한데요. 그쵸. 그건 당연히 잘하죠. 네. 근데 정말 그 엔비디아한테 계속해서 가격을 이렇게 정가하는 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뭔가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바로 그러잖아요. 아, 우리 월 한 5,000장 정도는 코버스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캐파를 우리 당초 계획보다 줄일 수 있어. 라고 흘리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래, 또. 그렇죠. 그러면서 또 20%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또 네, 올렸구나. 코어스 가격이 20%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선단 공정에서는 이제 3나노, 2나노 파운드리 가격은 또 분기마다 3에서 5% 올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올려서 매출 총이익률을 지금 55% 수준인데 이거를 75% 수준까지 높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잘못하면 순식간에 또 공급 과잉이 오면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참 못해요. 그러니까 막 빅테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이제 니네 반도체 없어서 우리가 서버 투자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해서 막 징징거리면 막 캐파 투자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수요 좀 안 좋으면 오더컷 가격이 폭락하는데 TSMC도 정말 이 수요들 정말 마이크로하게 잘 체크하면서 요거를 슬금슬금 가격을 올려가는 게 참 잘한다. 빅테크들이 이제 네. 야 우리 반도체 만들어줘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떡하니 지어놓으면 아니 미안한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었다 미안해. 이런 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랬다면 늘 당한 거죠. TSMC는 네. 모르겠는데요. 공장 안 만들어주고 막 그쵸. 우리 줄일까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달이 나서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하이닉스도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죠. 근데 뭐 사실 HBM이라는 게 네. 연단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계약이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HBM3 수준의 뭐 그거를 이익은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마진율은 이제 생산 수율만 잘 맞추면 50% 마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HBM4가 중요한 건데 아하. 실제로 뭐 최태원 회장이 젠슨 왕이 6개월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협상 우위가 SK 하이닉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마진을 더 붙일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6개월 먼저 주라고 하면 네. 될지 모르겠네요. 젠슨아. 우리 좀 힘들었는데
돼? 뭐 안 된다고? 아 그래 안 된다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상을 그렇죠. 좀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잘 하시겠죠. 네, 그렇죠. 잘 그래서 하실 이제 거라고. 올해 보면 SK 하이닉스가 캐파를 전년 대비해서 거의 350% 가까이 늘렸거든요. 와. 그러면 뭐 한 3배 이상 캐파를 늘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계획은 40%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예전 당해봤잖아요. 빅테크한테 당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 빅테크들의 캐펙스를 추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막 이게 순식간에 훅훅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지기가 힘든데 그래서 내년에는 막 이 캐파를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겠죠. 엔비디아한테 네, 젠슨 왕이 안 달라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젠슨 왕이 오죽 급하니까 이제 뭐 조건부로 삼성 뭐 승인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홍콩 그 명예 박사학위 받을 때 또 삼성 언제든 바로바로 써줄 거다라는 건데 그거는 프로토콜 못 맞추면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팔짱 끼고 보고 있겠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안 되면 또 다시 나한테 와야 될 걸,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면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이닉스. 네. 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의 이슈인데 잠깐 네. 여기서 삼성전자는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고 뭐 그 삼성전자 할 얘기도 진짜 많은데 HBM만 놓고 보면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뭐 계속해서 뭐 뉴스 자체는 긍정적이다 보니 그래도 뭐 긍정적. 주가는 오늘도 그 젠슨왕 코멘트 이후로 뭐 한 2, 3%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뭐 자사주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그 잘 되고 있다라는 말 정도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실제로 돼? 이번에 콜 테스트 받았어? 이거 2년 동안 지금 투자자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이번 분기 된다, 이번 분기 된다. 이거 희망 고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정말 연내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건 이제 저도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자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영현 부회장 체제가 뭔가 이제 세팅이 되고 이번 연말 인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뭔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그 우리가 당초 생각한 그 그림대로는 가기는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HBM4에서 뭔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이었는데 지금 HBM4도 뭔가 주도권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HBM4E 쪽에서 뭔가 좀 힘을 줘야 되겠죠. 지금은. 네. 그 인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월간 하신을 저희가 이제 1년 넘게 저희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2025년 전망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좀 쉽지 않습니다. 전망하기도 어렵고 너무 변화가 많아서 매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바뀌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저와 이혜진 대표님 그리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강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한 아주 좋은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잠깐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AI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신님과 함께 AI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온 얘기가 쇼티지였어요. 그러니까 맛집에 줄 서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4년에 쇼티지가 엔비디아 앞에서 이제 줄을 많이 서고 엔비디아 옆에 이제 TSMC에 줄 서고 뭐 하이닉스에 줄 서고 뭐 이런 과정이 사실 주가에 그대로 녹아가지고 반영이 됐다면 2025년에는 어디에서 쇼티지가 날 것인지 이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AI 혁명 투자 책을 썼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일단 AI 가속기, 반도체가 제일 먼저 급하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그게 이제 호퍼를 못 구해서 막 40주 대기해야 되고 막 이런 맞아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연초에 좀 풀렸어요. 그래서 블랙웰이라는 게 나오면서 좀 해결이 되면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뜬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막 지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 10개 중에 4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고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먹고 하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전력난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유틸리티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떴죠. 그래서 우리 월간 안신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넥스트 에라, 플루언스 에너지,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뭐 SMR 같은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것 이런 회사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게 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사이클이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게 저는 네트워크는 전기 인프라 좀 더 이제 이게 해갈되고 올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칩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라서. 그래서 서버 간의 통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에서 이게 구리 기반의 통신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저는 한 향후 3, 4년 안에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당장 TSMC가 내년에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이쪽 밸류 체인이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뭐 셀레스티카 같은 회사들이 막 떴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막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갑자기 막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 이 파라미터를 늘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학습할 데이터를 다 땡겨 써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데이터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데이터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이제 뜨고 여기에다가 뭔가 더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트럼프의 등장인데요.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하다 보면 규제를 완화하면요 소프트웨어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캐펙스가 늘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1기 때 보면 그쪽으로 그 AI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AI가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전성 검증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 위축돼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뭔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들여다볼게 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 자체가 네거티브 방식에 가깝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약간 파지티브 방식에 가까웠던 거죠. 뭐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부의 행태 자체가 그랬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캐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셀즈포스나 뭐 그리고 팔로알토 같은 회사 이 보안도 또 중요해지잖아요. 뭐 그리고 사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스타 기업이라 그러면 테슬라고 그죠? 팔란티어잖아요. 팔란티어가 정말 전쟁 AI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뭐 제일 지금 제일 치고 나가는 회사죠. 스타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쪽이 계속 이제 앞으로 활발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가속기 그리고 서버랑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력이 부족 이런 것에서 넘어서서 네트워크도 지금 이제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AI가 이제 가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수혜가 보는 쪽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드리면, 데이터 학습을 하려는 데이터가 부족해진다라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좋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려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이게 뭐 우리 AI 잘 쓰지도 않는데 뭘 그쪽으로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쪽은 대부분 B2C 쪽보다는요 B2B 쪽이에요. 기업들이 당장 지금 그 사람 줄이는데 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려면 결국 시스템 그 기업의 AI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AI 도입에 필요한 툴들이나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도 갑자기 막 주가가 막 하루에 20-30% 급등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기업들은 이게 당장 와닿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떤 그 개발자들 줄이고 그거를 AI 도입으로 계속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은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한 1-2년 뒤에 완전히 우리한테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막 그 진짜 A급 이상 S급 그 엔지니어들은 또 다 스카우트 해가거든요. 미국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인력 엄청 빨리고 있어요. 지금 AI 쪽 그 개발자들 정말 인력들 미국 기업 쪽으로 많이 이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도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HBM 쪽에 핵심 기술 담당하시던 분들도 마이크론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쪽으로도 많이 가서 또 기술 유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저는 매크로 관점에서도 뭐 환율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면 참 우리나라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기 AI 얘기하면서 인력 유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B2B에서 이제 인력을 효율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AI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AI 시스템을 누구한테 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좋아질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것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주도주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걸 해석한 게요. 네. 이게 AI 가속계에서는 우리가 HBM을 담당해서 사실 같이 좋았잖아요. 미국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전력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뭐 AI 소프트웨어 이야기하면서 물론 국내 프록시 주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HBM만큼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이제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이런 그쵸. 전력 기기 회사, 그렇죠. LS 일렉트릭이나 뭐 있긴 하지만 한데, HBM처럼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도 국내 보면 뭐 더존 비전이나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나 뭐 루닛이나 오늘 주가 흐름은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미국의 뭐 스노플레이크나 세일즈포스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정도처럼 핵심이냐라고 보면 좀 애매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빅테크에 비하면은 어차피 힘들다, 이거는 인정하더라도, 그렇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맞아요. 그 기회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도 네, 좀 맞습니다. 들고요. 이게 네. 뭐 투자로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막 뭔가 HBM처럼 맞아요. 뭐 엄청난 이제 이게 국내에서 사이클이 한번 일어나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어떤 사이클이 임팩트를 일어나기는 만들기는, 좀 이제 힘에 붙인다. 왜냐하면 그게 뭔가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관계가 되기에는 국내 기업이 조금 이제 약한 거죠. 그런 기업들이 네네. 나타나 주기를 내년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 밸류체인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달에 이제 월간화신에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이라면 나중에라도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기업들이 AI 도입을 확대하면 할수록 국내 이동통신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나요? 저는 이번에 그 SK그룹의 AI 서밋 행사에서 네.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받았는데요. SKT가 정말 좋은 사업 구조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을 다 AI 쪽으로 지금 다 전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통사들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나름의 또 좋은 데이터들, 빅데이터들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AI 도입을 하면 기존의 IDC는 AIDC, 그러니까 AI 기반의 IDC로 바뀌어야 되고, 클라우드도 이제는 예전에 그냥 그 인텔 CPU 2개 기반의 서버 이런 것보다는 GPU 기반으로 하는,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AI 네오 클라우드라고 해서 그 GPU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애저 쪽에서 그 자기들을 그 인프라 쪽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막 그런 쪽 그 아웃소싱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 월 단위로 2억 달러씩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있고, 사실 그런 쪽에서 보면 그냥 B2B 쪽으로 지금 제일 잘하는 회사는 SKT보다는 이제 KT가 저는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KT가 이제 그런 쪽에 근데 사업을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상황상 네. B2B 쪽으로 특히나 이제 기업 향 쪽으로는 잘하고 있으니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그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그런 임대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KINX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사실 이 회사는 AI 쪽 전용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통 클라우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회사도 변화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또 주가적으로 한번 움직임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ESS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ESS 쪽 수요가 늘면 미국의 1등 ESS 업체에다가
많은 거래를 하는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그래도 관련해서 좀 수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통신 쪽도 네. 이게 지금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군요. 이게 결국에는 다 바꿔야 되니까. AI가 다 붙으니까. 그 이제 중요한 게요.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네. 우리 전통 서버하고 AI 서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지 봤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쪽도요, AI 소프트웨어 쪽하고 전통 소프트웨어 쪽하고 밸류에이션 격차를 엄청나게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 네. 그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AI 붙어 있는 거 봐야 돼요. 야, 이게 내년에 진짜 이게 볼 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 올해는 이제 AI의 맛만 봤다면 내년에는 진짜 AI를 이제 손정희 회장처럼 계속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025년 투자하시려면은 저희가 준비했던 저랑 이영수 대표님이랑 그리고 이혜진 대표님이 같이 만든 2025년 전망서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책도 주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강의도 만들었지만 이 강의를 이제 선택하신 분들에게 책도 선물로 드리니까 책을 거의 교과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네. 이제 보실 내용들이 네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것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외의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말 2025년을 준비하실 때 꼭 필요한 전략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MR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의 원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전력 인프라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 원전에 대한 것들은 이제 1200기가와트. 이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1200기가와트 중에 한 3분의 1인 400기가와트는 SMR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고, 지금 이제 기술 방식이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주도하는 게 3.5세대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행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기술이 지금 4세대로 만약에 빨리 진화된다 그러면 이게 당초 생각한 계획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봐야 되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 왜냐면 이게 당장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2027년 이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기존에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 조달을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산을 할 거고,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롱텀으로 보시는 게 맞죠. 2050년까지예요. 네네. 2050년까지면은 아직 이제 20년이 넘게 남은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착착착 진행하는 거죠. 맞아요. 미국이. 그래서 네. 이제 SMR도 이제 400기가와트를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주가에는 먼저 기대감 때문에 반영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맞습니다.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이긴 한데 변동성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뭔가 단기적으로 원전 수혜라고 그러면 기존 유틸리티 기업들 맞아요. 중에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제 원전 쪽을 많이 이제 하는 거죠. 맞아요. 최근에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월간 하실 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스리마일 섬에 원전 폐쇄했던 거 다시 맞아요. 재가동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협업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16억 달러 추가로 출자를 해서 기존에 이제 닫았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장 이제 수혜를 보는 거는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넥스트에라 같은 유틸리티 기업이 수혜를 봅니다. 미국의 당장은. 유틸리티 회사들에 네네. 대한 관심. 이제 사실 이 유틸리티에 대한 관심들은 저희가 따로 섹터를 해가지고 그 책의 마지막 네네. 부분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영상 밑에 하단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3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10조 원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자사주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탄력을 받으려면은 결국은 펀더멘탈 많은 분들이 이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HBM 절실한데 이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그래도 뭔가 회사가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지금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홍라희 여사나 이부진 사장이나 이세현 사장의 그 주식 담보 가치가 그때 49,900원일 때 위험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가를 지금 올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하방은 뭔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상방을 열고 가려면 자사주 매입 가지고는 힘이 붙이죠. 그러면 이제 뭐 10조 원이라고 해봐야 이게 지금 뭐 시총에서 보면 3%가 안 되는 비중이고 네. 그러면 결국 모멘텀을 내놔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HBM 쪽이랑요. 그리고 이제 계속 삼성이 이제 원 A D램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 B를 건너뛰고 원 C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원 C 쪽에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들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이번 인사가 전영현 부회장의 원하는 인사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가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뭔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제 지금은 거의 버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쪽도 계속 다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I 가속기 쪽이 안 되면 그래도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 FSD는 어쨌든 기존에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7나노 쪽에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세대 칩에 대한 수주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또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D램 쪽에서의 그 개선, 성능 개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파운드리 쪽에서 자율주행도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수준의 파운드리는 못하더라도 자동차에 들어갈 거. 사실 테슬라가 부각받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하면 교통부 장관 이번에 그 사람한테 그 주어진 롤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라거든요. 그렇죠. 그 벌써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라고 왜 안 되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뭐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자율주행차 쪽으로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짐 켈러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짐 켈러가 지금 현대차 자율주행차 지금 두뇌 칩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재용 회장이 저기 정의선 회장 찾아가서 그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렇죠. 형님 좀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엔 또 이제 지금 현대차하고 또 도요타가 수소 경제 기반으로 해서 또 협력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뭐 레이싱 대회도 같이 나가고 네, 그런 것들 영업 좀 해야죠 이제. JY가 영업 좀 해서 네, 자율주행차 쪽에서 그래도 뭔가 모멘텀을 가져와야죠. 네. 그리고 일론도 좀 만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라도 지금 이제 뭔가 절실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기회가 아예 없진 않다. 아직까지 그렇죠.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기회가 아직 없진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면 SK 하이닉스가 올해 내내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칩이 조금 이거 뭐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젠슨 왕은 아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기자가 또 그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려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블랙웰만 잘 되면 제가 보기에 크게 무난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반기까지. 아하. 네, 상반기까지는 뭐 무난할 것 같고 하반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순식간에 캐펙스 컷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동성 상황이나 뭐 이런 매크로는 또 우리 이호석 대표님이 잘 분석하시니까 뭐 내년에 또 부채 한도 협상 네, 또 그쵸. 내년 중순쯤에 또 5월이나 이때 좀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또 빅테크들이 EPS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대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되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약간 분석하는 툴이 이제 달라졌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중국의 뭐 PC나 스마트폰 쪽의 동향 그리고 셋업체들의 재고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빅테크들만 보면 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이 나오면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까지는 걱정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잘 봐야죠. 네. 야, 이 표현도 정말 인상적이네요.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하려면은 PC랑 스마트폰의 지금 재고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동향을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빅테크만 보면 된다. 네, AI 서버만 보면 됩니다. 네. 그만큼 하이닉스는 그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노는 물이 좀 달라졌다 이런 표현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빅테크들랑 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아시님이 저희 채널에 계속 나와서 상반기부터 말씀해주셨던 것이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많이 해주셨고, 사실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왜 또 좋은데 왜 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찬물 끼얹는다. 찬물 끼얹는다고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또 주가가 빠지고 나면 또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섭섭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일단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우리가 투자를 그냥 뭐 내 돈 내고 하고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어떤 그 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구 소비재들 있잖아요. PC나 스마트폰 쪽에 메모리 재고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주가는 올 연말부터 오르는 게 맞거든요. 또 선행하니까.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 될 거냐? 요게 조금 이제 또 낙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온디바이스 AI 수요하고 또 맞물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서 뭔가 킬러 어플이 될 만한 게 나와줘야지 교체 수요가 프리미엄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재고 소진하고도 좀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내년 상반기에 애플 인텔리전스, AI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서 좀 쓸만한 서비스가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당장 이제 그러면 교체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굉장히 상향될 수 있고요. 그쵸.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도 요게 분위기가 그냥 그렇다 그러면 완연한 하락 사이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번에 온 게 진짜 겨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겨울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B2C 쪽은 요렇게 좀 이제 봐야 되고요. B2B는 여전히 어쨌든 지금은 계속 수요가 좋은데 일단 이게 또 너무 이게 장기간 우상향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하반기는 조금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오늘 연말로 보면 내년 열심히 상반기까지 벌면 됩니다. 네, 열심히 버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상반기에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랑 코파일럿과 같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AI 반도체의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애플이 야 이게 이번에 나온 거 진짜 좋아 대박이야 뭐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는지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좀 그렇죠.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반도체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년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부장은 이제 대부분 이제 소부장이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향후 뭐 12개월 EPS 기준으로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 약간 그래도 어떤 수요에 좀 덜 민감한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TSMC 쪽에 주로 장비를 납품하는 HPSP 같은 회사들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그리고 내년에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캐펙스를 줄인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쪽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디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기존에 뭐 18나노나 16나노를 또 14, 12나노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서는 이제 ALD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리고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수요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뭐 그런 쪽도 뭐 기본적으로 해도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소부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갖는다 그러면 장비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장비 쪽이 좀 낫고
소재하고 부품 쪽은 이게 B2C 쪽 내구 소비재가 올라오지 않으면 Q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쪽은 안 돼요. 근데 뭔가 P가 좀 올라오면서 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쪽은 장비 쪽은 그래도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압축해서 볼만한 건 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빅테크 하고 뭐 이러기도 바쁜데 언제 우리나라 소부장까지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신 것 같고요. 많이 물려 있어요. 많이 물려 있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해외로 많이 나가시고 막 이런 네. 부분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가격이라는 건 또 그게 반영된 가격이 현재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2025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시면 알겠지만 좋다는 얘기가 들릴 때 거기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안 좋은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가지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도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반기를 약간 이제 제가 조심하자고 한 거는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올 중순쯤에 그러면서 호재에 약간 둔감해지더라고요. 시장이 테크 쪽에서 보면. 근데 이제는 테크 쪽이 약간 이제는 악재에 약간 둔감해지는 느낌이 나요.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느낌 나고 요거는 그러면 작은 호재에도 약간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테크 반도체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그 진짜 사이클 잘 타서 그쵸. 투자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건데 그 기준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져. 그러면 이제 바닥의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주가의 꼭지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월간 아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